2025년도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이 남았죠. 이번 면접시험은 완전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체계에 맞추어서 제가 코칭 경찰 면접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방문각 경찰학원에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면접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작년까지는 집단 면접이 있었죠. 하지만 올해 1차부터 개별 면접으로 통합이 되었고, 면접하는 시간도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개별 면접 전체가 25분으로 개별 면접만 놓고 보면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요소로서 3분 발표가 들어왔습니다. 이 3분 동안 응시자 혼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약 7분간 진행이 됩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주관하는 기관이 과거에는 각 시도청별로 주관을 했지만은 이제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그야말로 중앙직권적으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주제가 주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중앙경찰학교에 신임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교관분들 있죠. 그분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주제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면접 주제가 실무적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쓴 코칭 경찰 면접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형식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정형화시켰습니다. 먼저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스타 기법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스타 기법은 영어로 하면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태스크, 내가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액션, 내가 이런 일을 단계적으로 했더니 끝에 R은 result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다. 혹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면접관들이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분 발표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현장 대응 능력을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죠. 플랜 기법인데 P는 프라브럼, 어떤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L은 legal consideration, 법적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형법에 의해서 혹은 형사법에 따라서 체포를 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경찰은 법률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액션이 되겠죠. 현장 조치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 다음 N은 next step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현장 대응을 다 끝냈다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균형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시사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요점,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을 하고 그 이유 등을 뒤에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면접관이 훨씬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P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요점을 말하고 R은 리전이죠. 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E는 example입니다. 나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 났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도 괜찮고 혹은 판례라든가 기타 언론 기사 등을 언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인트, 다시 한번 요점, 결론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3가지 기법을 잘 익히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조리 있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제 책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번 1차 시험에서 3분 발표 주제가 26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출문제에 대한 모든 모범 답안을 이 책에 다 수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출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만들고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자를 소개를 하면은 저는 26년간 경찰 간부로서 현장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서울청의 면접위원으로 실제 면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책을 쓰신 장민영 교수님은 기업체에 계실 때부터 인사파트에 있으면서 계속 면접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고 약 10여 년간 면접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면접관의 시각에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내용을 코칭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바람직한 답변 방향 이런 것들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발표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1차 시험에 나왔던 24개를 완전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112 신고 현장 대응 내용이 12개, 상당히 많았죠. 그 다음에 경찰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 4개, 수사와 관련해서 3개, 기타 7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112 신고 현장 대응을 보면은 가정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나왔죠. 엄마가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엄마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라든가 혹은 지하철역에서 시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 어떻게 고등학생을 설득을 시켜서 내려오게 할 것인가? 혹은 또 자살하려는 사람을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려고 하니까 인계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죠. 또 주치자를 보호 조치했는데 가족을 불렀는데 그 가족마저도 술에 많이 취해 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보호하고 있는 주치자를 어떻게 인계를 할 것인가? 어렵죠. 그 다음 절도 사건에 있어서는 차량 절도범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차량 절도범이 차에서 안 내린다 이거죠. 그런데 차는 완전히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강제로 진입할 경우에 사고의 우려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래?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수십 명이 집단 폭행을 하고 도주를 해버렸다. 어떻게 할래? 또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황실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래?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교제폭력과 관련해서는 애인과 헤어진 다음에 그 애인의 집 밖에서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체포라든가 기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교제폭력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형법, 형소법, 경찰학을 필기시험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 총기를 어떠한 경우에 쓸 수 있는가?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나한테 달라든다면 당연히 총을 쏠 수 있겠죠. 그런 간단한 질문도 있었지만은 차량 검문 검색을 하는데 검문 검색에 불응을 하고 도주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추격을 해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그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야 한다. 그 범인이 살인을 하고 도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단순하게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그런 내용만 있잖아요. 살인범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스티커 한 장 끊기기 싫어가지고 도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실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경찰학이나 형소법에 보면은 필기시험 공부할 때 관련 판례를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갑 사용과 관련해서는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 뒷수갑, 그러니까 손을 뒤로 묶어서
수갑을 20분 정도 채우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가? 만약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해당 경찰관에게는 어느 정도의 징계 처분이 적당한가? 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쉽지 않죠. 자, 그다음 수사와 관련해서는 흔히 요즘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문제.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피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사법과 관련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불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을 근거로 해서 그 대상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자, 불신 검문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주머니에 든 것을 꺼내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거부를 하니까 경찰관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보니까 마약이라는 거죠. 자, 이 마약을 근거로 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가? 적법한가? 위법한가? 위법하다면 어떤 근거로 위법하고, 또 이렇게 발견된 마약은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상당히 전문적인 형사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문제를 보면은 민원 처리, 악성 민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민사 사안이라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민원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올 초에 산불이 많이 났죠. 산불이 난 지역에 근처 인가에 사는 그 노인분들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상반기에 싱크홀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죠. 도로상에 약간 패인 포토홀이 있었는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던 경찰관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싱크홀이 발생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경찰관의 조치가 적정한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포토홀 같은 작은 구멍은 사실 도로상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영역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현장에 나가서 뭔가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동료 경찰관이 나한테 그 경위서를 쓸 때 좀 잘 써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경미범죄는 노상방뇨를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옆에 경찰관은 노상방뇨까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경고라도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한 개 나왔는데 금은방 절도 사건이 많았죠. 이런 금은방 절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사적인 것을 주제로 해서 문제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그 인권 침해 사례라고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각색을 해서 만든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불신 검문에 이은 체포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위법하고 이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묻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형사법 사례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 시험을 볼 때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그때 공부하는 책이 사례 연습책인데 아마도 출제자께서 이 경정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면접시험에 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해서 경정 승진시험 수험 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또 형사법 문제가 출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이 책에는 형사법 사례 연습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사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쭉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내고 말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책에는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 책 내용의 PDF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치인 경찰 면접의 20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옥상위의 고등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을 비관한 고등학생 1학년이 뛰어내리겠다며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경찰을 보고 흥분한 상태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5년도 1차 발표 주제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현장 대응 방법에 대한 답변하는 기법은 플랜 기법으로 하면 되겠죠. 먼저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아주 적극적인 위험이 있고 또 학생은 심리적으로 강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자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보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칙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학생이 막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학생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라포라는 것은 그 대상자와 경찰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112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이 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최초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 설득을 해야겠죠. 그리고 119 구조대의 도움도 받아서 바닥에는 에어매트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나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로서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사건 기록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조리 있게 단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후속 질문으로 동료 경찰관이 자기 자식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빨리 내려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빨리 내려와, 그 잘못된 거야, 빨리 내려와, 이런 식으로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막연하게 자기 자식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고등학생한테 아무런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부모가 와 있는 상황에서 아이는 부모와 대화를 피하러 갑니다. 이럴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고등학생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답변을 했어요. 이런 답변은 맞는 답변이 있고 틀린 답변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학생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데, 부모하고 사이도 안 좋고 부모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부모를 데려가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내려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평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 부모하고 관계가 좋았다면은 부모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대화를 해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거나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를 통제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후속 질문, 일명 꼬리 질문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이제 언론 기사 내용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자살 현장에서 위기협상 전문 요원이 활약을 하고 있죠. 관련되는 기사가 있고, 최근에 강남에서 높은 고층 빌딩이 자살 성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내용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자살과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언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가까운 친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은 혹시 너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자살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고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있는 고등학생한테 야, 너 지금 뛰어내리려고 그래? 너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현재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대상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거나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자, 이런 자살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와 관련되는 모범 답안을 이렇게 다 싣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책 본문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앞서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현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퇴직을 하고서는 지금 한 5년간 경찰학을 강의를 하고 또 경찰 승진 과목인 경찰 실무 종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면접위원 경험도 있고요. 함께 글을 쓰신 장민영 교수님도 대구 해커스 학원에서 면접 관련해서 현재도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감점 요인이 되는지를 중요한 포인트마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방문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조사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 첨삭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3분 발표 관련해서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발표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박용정 방문각 경찰 면접으로 카페를 개설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책 정오 같은 게 필요하면은 정오도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면은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입니다. 이때는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야간에만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야간에 이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때가 체력시험 준비 기간이다 보니까 낮에는 운동을 해야겠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 주경 야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야간에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강의는 모두 촬영을 해서 인강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체력시험 준비에 매진해야겠다.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인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력시험 전까지,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론 강의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실전 토론으로 이어지겠죠. 조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끼리 직접 토론을 하고 그 현장에 제가 참여를 해서 답변에 대한 코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가 모두 42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정리를 하자면은 추석 연휴 전까지 체력 시험이 있는 그 기간에는 이론 수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실제 면접 형식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면접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열정을 평가하는 자리죠. 제 책이 37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질문에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벽한 모범 답안보다는 여러분들의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면접관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훌륭한 경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